2022년 7월 4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방법을 논의할 강제동원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외교부와 피해자 단체, 법률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첫 민관합동협의체였습니다. 그러나 출범 열흘 만에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 없는 해결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기가 싫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94세의 나이인 양금덕 할머니. 그는 10년 전에도 죽기 전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묵 속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해묵어 곪고 있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외에도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의 악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들은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하나둘 눈을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구슬을 담아 그 기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937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더 많은 물자와 인력을 착취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당시 조선인들의 물질적인 자유는 물론 신체적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전남 곡성의 국민들 역시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본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곡성군 인구 7만 5천에 10,000명이나 되는 군민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전국 곡성군뿐만이 아니라 인근 담양, 해남, 완도, 진도 그러한 부분도 유사하게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 전체에 있는 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17세 때 이제 해군 군속으로 제패가 돼. 그냥 그때 데려간 사람을 몰라 버린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면 다 지금이라도 그 누가 데려갔다고 이제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측의 그 스파이들이라 한국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요. 일본 편이 되어가지고는 모든 것을 정보를 다 알고 그 놈들이 먼저 잡아간 거예요. 삼김면 농소 2구 278번지 거기서 살으시다가 거기서 진영을 강제로 일 갔다 집이 들어오자 체패해버렸어. 맴맞은 사람은 그때 구장이라는 사람이 보내고 안 보내고 저 그때 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으니까 네. 그렇게 보내버려 진영 가라고 그래서 간 것이요. 그때가 10살 먹었을 거예요. 한 14에서 15살. 네. 아래트를 자꾸만 오빠 어디 갔냐고 나 곧 온다고 하고 통 안 왔잖아요. 그때 그 친정 아버지랑 친정 엄마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랬지요. 온다고 했으니까 나만 아래트를 잡고 막 어디 갔냐고 그랬지. 젊은 게 증빙이 되어버리는 거 없어. 그 이제 말하면 진영계들하고 같이 갔는데 젊은 사람은 군인으로 빼버린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갖고
미쓰무시 뭐 어디 해서 네. 남양군도 거기서 근무하다가 나오셔갖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시바우라 보급소 소속인데 네. 군속으로 가셨네요. 군소, 예, 군소, 군속으로. 예. 일본에서 다시 배를 태워가지고 네. 또 싱가포르 정도로 갔다 오죠. 싱가포르. 해군 군속으로 해서 노무자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면 돈을 받고 간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끌려갔냐 이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동네 가서 뜬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 동네에서도 간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당시 일구도 많이 있고 많았어요.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게 우리 간갑다. 이제 또 군식을 이제 하도 많으니까 한두 사람 같으면 그냥 안 할 것인데 네. 되게 많이 가보니까 거의 다 가서 우라비 떨어졌잖아요. 그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란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국민의 규모, 국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최소 13명에서 그 한 20명 정도의 민간인의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군복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해야지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인구라던가 물자라던가 그 나라의 돈이라던가 이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민까지 다 동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본이 아닌 한반도 내로 강제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낯선 타향으로 끌려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외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석탄광산, 토목건축 현장, 군 공사장 등의 산업 현장에서 강제 노역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실로 매진 거. 실로 매진 거? 네? 실로 매진 거. 여기다 띄고 어떻게 매지면 딱 매자지더만. 그리고 실 매진 거. 공장 안에서 기숙사가 있은 게 여기다 모여서 자 공장 커내게 되지. 그 선배들이 있은 게 그 선배들이 오지리서도 가고 그때 수산서도 가고 뭐 그랬더만.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공장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 공장이 쇠 만드는 공장? 새 녹음 공장. 쇠 녹인 공장? 포항제철 같이? 새돌을 빼다가 새돌을 빼다가 녹아갖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네. 중용 우선 일본 놈들이 다 했는데 하고,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노동일 시켰다 이게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이럴 때 말은 노동이라고 뭐 한갑게 이렇고 일할 사람 뭐 이 얘기할 새가 어디가 있어. 곡성에서는 최고 여관을 한 사람이 있었어. 네. 그 여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거기에 해당된 진영 모집 간 사람들을 싹 끌고 와서 거기서 밥을 먹여야. 일본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 모집.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면 홍남표라는 사람이 홍남표. 네. 그 사람이 강제 인부 십장이에요. 감독. 밥을 먹여가지고 곡성역으로 걸어가서 열차를 태워가지고 그 사람이 데리고 갔어. 한경남도 강계까지. 가서 탄광. 아니 수력발전소를 북한에서 만든 뒤 거기에 이제 코케인 들고 파고 흙 실어내고 그러고 이제 그 일을 시킨 거이지. 발전소를 만들려면 땅을 파고 무엇을 팠을 거다 하여튼. 네.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요. 거기서 이제 파다가 어장나면 흙이 어제 까무라들고 어장나면 죽는 수도 있고 다친 수도 있고 이제. 근데 그 홍남표 그 사람이 총 책임을 져. 네. 사람을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아주 압력을 넣지. 압력을 내야 못 도망가게. 엄포를 줘가면서. 그 강제동원 되었을 때 역할이 이제 그 강제동원의 그 인력 동원의 경우에 종류가 있는데 노무자, 군인, 군속,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죠. 그 중에 노무자의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노무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많이 간 건 탄광산,
탄광이나 광산이지만 양금덕 할머니처럼 군수공장을 가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을 만드는 곳.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곳은 이 한반도가 가장 많이 됐고, 일본, 사할린, 중국 만주, 그 다음에 남양 군도라고 부르는 중서부 태평양,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모든 지역에 다 이제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강제 동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족 차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국내외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노동하면서 건강을 잃고 사망하는 조선인들도 존재했습니다. 히로시마 고래 해군 공창 1944년 3월 26일 해군 군사 재판 기록을 보면 얼마나 조선인 차별이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선인 군소 노무자들이 약 700명이 모여서 물자와 식사 배급, 그리고 일본인 지도원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을 시정 요구를 하면서 조선인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 시위를 전개한 거예요. 곡성군에서 강제 동원돼서 일본 해군 군속으로 근무를 하셨던 1922년생 올해 100세이신 오경섭 어르신께서 참여하신 시위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부대가, 그거는 부대가 해군 군속이란 거이지. 이제 그거 부대가 해군 군속. 그러니까 8시간인 거 모르지. 오전 하여튼 오전 8시에 출근해갖고 하는 거. 5시부터는 8시인가. 돈은 이렇게 주 담배값이나 되기.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 오너란서 큰 사고를 냈던 게 밥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밥을 인원이 작아도 그 밥통 식감으로 이렇게 서벅서벅 야밤으로 주고, 한국 사람은 인원이 많은데도 식감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줘. 그런데 배가 고파서 아니면 그거의 차별을 했어, 먹는 걸. 누가 이런 일을 하자고 했냐고 이제 이거 막 대패대기 막 패는단 말이야. 부르라고 누가 이런 두목을 해서 이런 일을 했냐고. 탄광에서 우리 아비는 탄광을 캔 것이 아니라 네. 탄광 주위에 막 그 잡부 일 시키고 탄광 안으로는 안 들어가시고. 예, 이게 탄광에 들어가신 분들은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많이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들어가려고 좀 빼기 좋고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셨대요. 우리 아버지 말로는 그 오야정이를 잘 설득해가지고 저기면 오야정이가 그 사람이 다 이루고 저루고 하니까 오야정이에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좀 많이 저기를 하셨는가 봐요. 제일 처음에 가서 막창에 들어가서 기차 내일을 타고 새벽에 들어가서 막창에서 이제 탄을 이렇게 나무를 받치면서 탄을 캐셨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인가 몇 개월 처음에 가서는 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창에서 탄을 캔뒤 답답해 죽겠더래요.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죽겠더래요. 막 밥 같은 것은 어쩌대요? 식사, 탄광에서 일할 때. 그때 곤란해서 밥도 많이 굶고 살았대. 맨 잡곡밥 먹고 살았대요. 일본에서? 예. 밥도 많이 안 주고. 구정물에서 건져서도 먹고 그랬대. 아, 일본에서? 예. 그렇게 빼빼 몰라갖고 왔더라고요, 오빠가. 그 다음에 막 일본 사람한테 혹시 맞았다, 쪘다 그런. 잘못하면 맨 맞아가면서 살았대. 그래도 집에서는 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고 귀하게 키웠지요. 네, 엄청. 그랬는데 그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3년 동안 있었으니까 휴가 한 번도 없었네요. 없었어요, 휴가. 같은 식사도 도시락도 차별 있게 주고 그래요.
참여. 이제 일을 빨리 안 하면은 막 작대기로 막 치진대요. 빨리 하라고. 때리고 난 사람에 대한 인식. 같은 일한 사람들이라도 일원인 사람들은 꾀기라는 거 이제 삽으로 구루마에다 실어준 거. 그거도 고 조선 사람들은 꽃갱이를 한정이 24시간 계속 두드려 팠다시피 했대. 잘못하면 아주 그 진영 간 사람들 보인 데서 아주 씌워놓고 막 두드려 패서 죽여보고 막 아주 개 취급을 하더래. 잘못하면. 어디를 다치셨대요? 허리를 다치 부르지. 허리를 다치. 일하다가 많이 안 좋았어 그때. 노무자 전에는 노무자라더만. 네, 노무자로 가서 그 아프신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런 말 뭐 맞아서 아니면 다치셔서 동상이 걸려 심하게 걸려서 왔다고. 동상을 심하게 걸리셔서 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시기 전에는 건강하시고 활달하셨는데 네. 갔다 와서 그 이제 몸이 아픈 게 사람이 좀 무지개 해갖고 그냥 얼마 못 살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죽었다고 신체가 왔어. 죽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타자갖고 화장실 갖고 왔지 소포로. 아니 죽은 유골을 소포로 보내와요? 어디서? 일본서. 일본에서? 그래갖고는 죽은 줄 알았어. 아침 5시에 일어나 4km 정도를 걸어서 현장 가서 감독으로부터 채탄 책임량을 배정받아 책임량을 완수 못하면 강압, 구타를 당하여 밤늦게까지 완수해야 하는 작업을 2년 7개월 종사하여 해방이 되어 즉시 귀환할 줄 알았으나 북해도는 탄광수가 많아서 탄광 사업주가 추첨을 해서 순서대로 귀환을 시켜 1946년 2월에 귀환하게 되었다. 2월이라고.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전장으로 끌려가거나 계속해서 군수물자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4년 가까이 지속된 태평양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 쇼와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였고 한반도에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타국, 타지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던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 있어도 이런 한 장 돈도 못 받고 그대로 이제 그 원자 폭탄 아까 히로시마 그 원자 폭탄 떨어진 바람에 이분 동이체 그냥 배도 꼬듯이 타갖고 나왔대요. 배도. 그래갖고 부산 와가지고 부산서 이제 참 한 3일인가 4일인가 그 또 어선에 가서 일 좀 해갖고 여비해갖고 와, 부산에서 뵐 수 없이 어머님하고 애기를 두고 저를 데리고 이제 나가서 가서가 품팔이를 해갖고 여비를 해갖고 이제 집에 오셨대요. 참 곡성에 오실 때까지 비참하게 오셨네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곡성역에 내려갖고 곡성서 이제 집까지 또 3기까지 걸어서 오셨고요. 일제 강점시대가 해방이 돼요. 해방. 해방돼서 온 것이요. 뭐 오실 때 혹시 뭐 임금이라도 아무것도 몸만 온 것이요. 몸만. 집에서 입고만 다 떨어져 갖고 온 거죠. 입고 갔던 옷을 또 끝나왔을 때도 그게 빤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것이요. 못 입을 때까지 입는 것이요. 둘이 저녁밥만 잡수면 가시더라고. 온가 안 온가. 예. 열차 타고 내린가 안 우리 내린가. 사람들은 함께 가서도 온디 왜 우리 아들은 안 오냐고. 막나 중에는 군인은 그 군대 이렇게 군대 참고하고 싸운 사람은 해병이 돼야 나오지 해병 안 되면 죽는다. 그것도 말이 나오게 부모는 또 다른 밑에 간 사람들은 다 나온 뒤 이 집 아들만 안 나와 우리 동네에서. 막 나중에 온다고 애는 이제 오메 아버지 차에 마중도 안 갔는데
유한백이 온다고 막 들썩이 읍내서 해갖고 막 피리를 부르고 막 친구들이 어찌게 하라는 거 노래를 부르고 밤이 들어옵디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서 알아서 지가 절로 들어왔어. 이제 안 죽었으니까. 이제 안 죽었으니까 온다고 그 동네에서 알아줬지. 1965년 박정희 정부는 광복 이후로 단절되었던 한일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간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정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받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은 다시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협정을 통해 얻은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경제 개발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사망자에게 돌아간 비용은 전체의 9.7%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진한 청구권 자금 지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추가적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접수기한에 제한이 있는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 배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식민 지배의 사과문이 담긴 고노 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여 그들의 전쟁 범죄를 왜곡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반성과 사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협정에서 돈은 다다가 국가 발전을 했을지언정 이제는 개인들한테 10분의 1이라도 돌려줘야 되고 이제까지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면 그분들 생각을 하고 돌아봐줘야 할 때가 진즉 지났어요. 10년, 20년 전부터서 사실은 2000년 안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할 때 되면은 그분들 안 잊어야 돼요. 늦었어요. 진즉 돌봐주셔야 할 텐데 그러나 늦었다고는 오늘부터 생존해 계신 분들 그거 빨리 서둘러서 한 분이라도 한 분이 남아 계실지언정 그렇게 국가에서 돌아봐 줘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사과하고 잠잠된다고 그 시기에 와서 사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묵고 살았을라지나 뭐 거기까지 돈 줘 같은들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만은 이게 일단은 사죄를 먼저 받아야 된다 내 생각은. 사죄를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여기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피해 금전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이제 정당하게 잘못을 했으면 시인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보상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예.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무슨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선에 나 자식들부터도 젊은 놈이 있으니까 네. 이제 자식으로 봐서는 아까 임기란 사람이 이제 뭐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죠. 그런 사람들은 원수를 좀 갚아줘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선에 예 진영 갔을 때 그렇게 가가지고 고생만 하고 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겠어. 정부나 민간이나 너무 그 옛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이웃 사촌 간에 그 나눴던 정도 없어지고 너무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최고다는 거,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거. 옛날 돌아가서 서로 돕고 이웃 사랑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그 일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평생을 육체적인 고통, 정신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의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불쌍한 영혼이라 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다수가 90대로 훌쩍 뛰어넘고 많게는 100세 안팎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생전에 계신다 하더라도 대부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거나 요양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심한 경우는 거동조차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우리가 직접 현실에서 대면할 기회가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판결에 불복했고 피해자들은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전범 기업의 항고로 현금화 절차 과정이 지연되며 4년이 흘러갔고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년 6월 80여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한일 협정으로 인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있었던 3번의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가해국은요, 어느 나라든지 가해 사실을 드러내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국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 한국 정부가 그럴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겨도 그것은 그냥 개인의 문제로 하는 것이지 가해국이 굳이 나서서 우리가 소송에 졌으니까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피해국에서 가해국을 움직여야 됩니다. 가해국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여기에 대해서 성의 표시를 해 라고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송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소송을 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모두 소송을 안 해도 피해에 대한 권리를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서 먼저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 77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게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투쟁의 결과는 피해자 인권의 퇴보, 그리고 고령자가 된 피해자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육신과 분노, 슬픔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겠지만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할아버지인 그들의 이야기와 그 아픈 역사는 세대를 넘어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